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더 앞으로 미디어라고 해서 영상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진명식 감독이라고 하고요. 지금 요 경북 크리에이터가 지금 올해로 이제 5년째 접어들었었는데 제가 1년 차부터 해서 3년 차까지는 이제 뭐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발굴했었었던 교육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초급 교육과 달리 중급 교육은 조금 딱 들으시면 난이도가 좀 있으실 수가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바로바로 해 주시면은 최대한 이해되도록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회차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2 회차부터는 가급적이면 PC를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 프로라고 해서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직접 동영상을 편집을 해볼 교육을 할 건데요. 그래서 가급적이 노트북이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편집을 따라 해보면서 교육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영상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게 사실상 카메라겠죠. 근데 요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이든 이제 아니면은 뭐 저렴한 카메라를 구매를 하던 요즘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사실은 뭐 동영상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사진 버튼만 눌러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카메라에 대해서 기능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가끔 혹시 그런 적 있으셨을 거예요. 뭐 예로 들어 가지고 밤에 촬영을 했는데 내가 화면이 이렇게 막 흐릿하게 막 갑자기 촬영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얼굴의 색깔이 변해 있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런 기능 자체가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흰색을 잡아준다든가 아니면은 일정 시간을 잡아 가지고 노출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걸 변환시켜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수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오늘 뒷내용이 있어 가지고 필수적으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알아두시면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혹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하기 이전에 휴대폰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자동 모드로 알아서 이제 빛을 밝혀준다든가 혹은 셔터 스피드를 해서 움직임을 포착해 주던가 그거를 자동적으로 포착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능들을 수동으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필믹 프로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곳에서 수동 카메라 촬영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수동 모드로 변환시켜 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아마 요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료보다는 유료로 아마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대개 2만 원 미만으로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오늘 수업을 듣고 '아 난 좀 더 요 촬영하는 거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런 아까 설명드렸었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카메라는 쉽게 설명해서 사람의 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사람의 눈도 사실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빛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은 카메라도 사물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빛을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뭐 렌즈, 조리개, 셔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빛을 받아서 빛을 통해서 착상시켜서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딱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쪼끔씩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빛을 받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데요. 셔터 스피드는 일종의 사람의 눈의 깜빡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거를 횟수를 적게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눈을 계속 떠 있으니까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빛은 계속 우리한테 받게 되겠죠. 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미지는 점점 밝아지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눈을 되게 빨리 깜빡깜빡깜빡거린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을 되도록 요런 식으로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셔터 스피드의 그냥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셔터 스피드란 한마디로 설명하면 눈의 깜빡거림의 속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게 보시면은 뭐 250분의 1, 250, 125분의 1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1초 동안 몇 번의 눈을 깜빡이게 하겠냐라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예로 들어 가지고 60초분의 1 같은 경우에는요. 그 1초 동안 60번을 깜빡거리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 2번의 깜빡거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이렇게 1초 동안 2번 이렇게 깜빡 이렇게 거리니까 그동안 빛을 받아낼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지금 이미지처럼 밝아질 수 있고, 반대로 깜빡이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그 깜빡이는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는 이렇게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뒤에는 빛이 있으니까 밝게 촬영이 되겠지만은 여기 같은 공간에서는 지금 현재 어둡죠. 이런 경우에는 깜빡이는 속도를 늦춰주시면은 우리는 밝은 촬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셔터 스피드에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그 생기는 현상이 존재를 해요. 지금 보시면은 깜빡이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럴 때는 지금 요 이미지처럼 이런 잔상이 없이 그대로 이미지가 보여지죠. 근데 반대로 깜빡이는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요런 잔상이 생기게 됩니다. 요런 잔상을 보고 블러라고 하는데요. 이 모션 블러가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 빛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움직임에 이게 잔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대로 깜빡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그런 잔상이 남아 이렇게 움직이는 그 타이밍도 되기 전에 그 이미지가 찍혀버리기 때문에 요런 잔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이미지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분의 1, 즉 1초 동안 10번을 깜빡임을 줬다라는 뜻입니다. 10번의 깜빡임을 주니까 지금 물이 터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그 터지는 속도 동안 지금 얘가 움직여졌었던 이 잔상들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지금 4000분의 1, 지금 1초에 4000번을 찍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찍히는 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빠르니까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로 들어가지고 내가 움직임이 격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지금 잔상을 이렇게 잔상을 만들지 않고 요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4000분의 1, 그러니까 초당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야 돼요. 근데 요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요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깜빡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빛을 조절하는 종류가 나뉘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잔상이 남아도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나는 순간적인 포착을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초당 속도를 빠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걸로 레이싱 같은 격한 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경마 혹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좀 적은 촬영이도 괜찮다 하실 때는 이렇게 촬영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요 셔터 스피드는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더 이해하고 계셔 보세요. 제가 하나의 예시들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That's a transition. To make this in camera, it's pretty easy.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무조건적으로 느리게 하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도 방금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늦춘 상태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방금 이런 잔상 효과가 생겨나죠. 그래서 요런 퍼포먼스 촬영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야경 영상들 보면 요런 식으로 잔상 남는 거 보셨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되냐면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눈 깜빡임을 늦게 해야지 최대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잔상이 생기는 촬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속도가 늦다고 해서 안 좋은 촬영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경을 찍고 싶다. 근데 뭐 이런 전체적인 풍경을 찍고 싶다고 했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를 낮춘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되세요. 나중에 반대네요. 높여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요, 조리개라고 하는 겁니다. 조리개도 그냥 글자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사람의 눈, 동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밤에 고양이 눈을 보면은 동그랗지만은 낮에 고양이 눈을 보면 되게 뾰족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동공이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멍의 양이 작기 때문에 빛을 적게 받게 됩니다. 반대로 동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빛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화면은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동공이 크면은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동공이 작아지면은 빛은 적게 받게 된다. 네. 여기 앞에 수치 같은 경우에는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동공은 닫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수치가 작아질수록 동공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조리개, 뭐 이런 조리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조리개는 그냥 뭐 동공의 크기를 확장하고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카메라를 구매를 하던가, 아까 전에 이제 수동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되면요. 아까 전에 보였었던 셔터 스피드 수치나 요런 조리개 수치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화면을 통해 가지고 요런 조리개 수치들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셔터 스피드에서도 속도에 따라서 다른 변화들을 보셨을 거예요. 조리개도 마찬가지로 조리개가 열고 닫혀지냐에 따라 가지고 모습이 달라집니다. F16 여기 적혀 있는 동공을 최대한 닫았습니다. 지금 닫으니까 지금 뒷배경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 전 배경에 비해서 선명하시죠? 자, 그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했습니다. 수치를 최대한 낮춘 상태인 거죠. 그럴 때는 지금 선명도가 지금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이걸 보고 심도가 깊다 혹은 얕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도는 정확하게 요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심도는 그 초점, 여기 피사체와 요 지금 뒤에 피사체와의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 조리개가 최대한 수치가 낮아질수록 심도가 깊어질수록 그 그 간격에 의해서 요런 식으로 흐릿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드라마 참 많이 보시잖아요. 혹은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얼굴이 확대된 이미지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뒤에 흐릿하게 보이게 찍습니다. 그런 이유가 피사체만을 중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심도를 깊게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전체적인 풍경을 촬영을 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조리개를 이제 하다 줘서 심도를 얕게 해야겠죠? 앞에 풍경 그리고 뒤에 풍경도 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또 어두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적재적시에 맞게 셔터 스피드 혹은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수동 혹은 카메라를 구매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요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연출들을 촬영할 수 있으니깐요. 한번 요런 것도 응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리개 이미지를 한 번 더 좀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여기 카메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파란색이 보여지는 게 실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위치한 게 요 뒤에 있는 사람인데요. 심도가 얕아지면은 뒤에 사람들도 보여지게 되지만은 심도를 깊게 하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흐릿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촬영을 하다가 내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뒤에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촬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사실 유튜브가 생기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렇지 않게 촬영을 하다가 초상권의 위험이라든가 혹은 저작권의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무면을 찍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초상권 혹은 뭐 저작권을 피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앞전에 두 개의 경우에는 실제 바깥에 있는 빛을 담아내는 양의 차이를 두고 카메라에서 밝기를 밝힌다던가 어둡게 합니다. 근데 여기 ISO라 적혀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센서에서 강제로 빛을 밝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센서를 이미지를 강제로 빛이 막 늘려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첫 이미지랑 끝 이미지랑 혹시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잔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용어로 뭐였지? 용어가 까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자글자글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ISO를 이렇게 늘리긴 해야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빛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촬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마 요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깥에 밤에 특히 촬영할 때 요런 경우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자동적으로 빛을 강제로 늘리기 위해서 ISO를 수치를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실제 이렇게 촬영이 되면은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을 남지 않기 때문에 좀 요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져 가지고 요 좀 딥한 얘기입니다. 휴대폰에 센서라고 있어요. 빛을 담아낼 수 있는 크기의 양이 조절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조금 더 고급진 카메라를 사게 된다고 하면 요런 현상에서 조금 더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가급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요.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직접 다 느껴보시고 이런 쪽으로 경험해 보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카메라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요. 우리가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빛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노출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제 화면 카메라를 이제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픽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픽셀은 우리가 화면을 봤었을 때 요게도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하나의 점들로 이어져 있어요. 이 점들에 하나의 색상을 부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봤었을 때 실제 이미지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TV 속에서 보여지는 거는 수많은 점들이 모여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상도를 보게 되면은요. 자, 아까 전에 밑에 계산을 해보면은, 요 1920 곱하기 1080을 더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00만 화소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픽셀은 화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소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픽셀의 수가 대략적으로 200만 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4K가 화질이 좋다. 와, 때깔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4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화질이 예뻐 보인다. 혹 깨끗해 보인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픽셀의 수가 더 세밀해진다고 하면 더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될 때 아마 휴대폰의 기능에는 요즘에는 4K에도 촬영할 수 있게 기능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4K로 촬영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만큼 지금 데이터 양으로 우리가 편집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대략적으로 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한 중반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런 노트북으로도 막 4K 편집하다 보면은 막 영상이 느려지거나
끊기거나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엄청 답답하게 막 영상을 자르고 하는 이 수행 작업 시간 엄청 소요가 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작업 시간 되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K보다는 FHD로 촬영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근데 4K로 촬영을 했었을 때 장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직은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초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촬영을 했는데 막상 촬영하고 보니까 내가 구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뭐 좀 늘리고 싶다던가 그럴 때는 이제 풀 HD로 편집을 하게 되면은 늘려도 화질에는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 나는 아직까지 조금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 4K로 촬영해 보시고 다양하게 변화를 주시고 싶다 하시면 4K로 촬영해 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모르는 용어들이 계속 존재를 하죠. 자, 쉽게 설명드리면요. 프레임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per second라는 뜻은요. 초당 몇 개의 그림을 보여주겠냐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per second는 1초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동영상을 보게 됐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찍혀지는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이미지를 연속해서 보여줘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어가지고 내가 1초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점점 많다. 이미지를 많이 보여준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혹은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1초에 한 24장 정도로 적게 보여진다 하시면 조금 끊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초에 8장씩, 요거는 1초에 30장, 60장, 15장입니다. 한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초 동안 8장이 보여지니까 같은 속도로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지게 보이고 요 같은 경우 60장으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되죠. 우리가 1초 동안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의 부드러움의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0장 이상으로 하면 더 부드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몇 장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내가 생각한 그냥 편하게 불러보십시오. 네. 몇 장이 가장 최적의 부드러움을 줄 수 있을까요? 70? 다른 분은 혹시 몇 장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도 보면은 120장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240장 촬영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몇 장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60? 사실 60장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눈은 프레임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초당 60장의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장 이상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했었을 때는 이거 120장 촬영했어 라는 인식을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60장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60장으로 채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셔터 스피드와 연관성이 하나 더 있는 게 존재를 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은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요 60장으로 해도 부드러운 영상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예로 들어서 대표적인 영상 촬영은 보통 1초에 30장을 많이 채택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30장으로 촬영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촬영을 해요. 그러면은 모션 블러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어느 정도 수치에 맞게 촬영을 해야지 모션 블러가 없겠다라는 수치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요거는 쉽게 계산을 하면요. 각각의 프레임 숫자 곱하기 2를 하시면은 셔터 스피드, 최적의 셔터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정도 수준의 모션 블러가 생기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1로 촬영을 해야지 내가 모션 블러, 잔상이 생기지 않고 실제 촬영을 부드럽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120 맞습니다. 근데 실제 수치로는 120이 없기 때문에 125분의 1을 선택하셔가지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촬영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더 부드러운 셔터 스피드로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스포츠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60장으로 보통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고 120프레임 이상으로 보통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30장으로 아까 전에 촬영을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요건 왜 30장을 많이 촬영을 할까요? 보통의 우리가 보는 영상은 1초에 30장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지금은 디지털로 변해서 우리가 촬영을 했지만 예전에는 필름으로 촬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필름 하나하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필름도 구매해서 사용해 보셨을 테니까 필름 한 장 한 장당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촬영을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사실상 30장을 채택해서 촬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60장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도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60장은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촬영했을 때 우리 일반 사회의 모습과 동일해요. 근데 영상은 우리가 영상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금 보여지는 화면 속의 모습은 가장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을 시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미지보다는 아직까지 30장을 많이 채택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30장을 많이 채택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두 개는 없는데 1초에 24장으로 많이 촬영을 해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화라는 공간 비현실적인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 내가 지금 동일한 공간 속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비춰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수를 낮춰서 촬영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예술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1초에 24장 혹은 내가 좀 일반적인 평범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면서 30장 촬영하셔도 됩니다. 혹은 난 좀 현실적인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60장으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농사 짓는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상 60장으로 촬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에 맞추셔서 촬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지금 휴대폰에 카메라 설정 창을 들어가시면은요, 요 해상도와 같이 요 프레임 수를 몇으로 맞출래라고 설정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쉬는 시간 때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사람의 눈과 그리고 카메라의 본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두는 게 사실 이겁니다. 사람의 눈은 사물을 봤었을 때 이게 흰색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카메라는요, 이게 흰색이야 혹은 요게 흰색이야 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게 흰색이야 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촬영하시다 보면은 요것도 겪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실내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요. 내 얼굴이 갑자기 파랗게 보인다던가 혹은 실내 촬영을 하다가 안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파랗게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얘가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흰색이야 라고 하는 수치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색온도를 조절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요. 단순해요. 요 수치를 내리고 올리고 해서 흰색을 두신 다음에 흰색만 맞추시면 되세요. 흰 벽을 흰색에 가깝게. 그렇게만 설정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동일 때는 얼마고 태양광은 실제로 온도가 몇 도기 때문에 수치를 몇으로 맞춰야 되고 이러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간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빛의 공간도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바깥에 있는 빛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었을 때 이게 흰색이다라고 내 눈에 확인만 되면 그게 흰색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혹시 영화 기생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생수. 기생충. 미안합니다. 기생충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영화 보시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의 이미지는 요런 식으로 하얀색은 하얀색이고 얼굴 피부는 요런 식으로 요런 이미지 많이 보셨었죠. 지금 같은 영화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장면은 좀 붉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혹은 요건 좀 푸르스름해요.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드라마 혹은 영화 보시면요. 요런 장면들 진짜 많이 보일 거거든요. 보고 '와 이거는 이 장면을 따뜻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구나.'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해당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장면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지금 따뜻하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명하고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색온도도 올려놓고 해서 맞춰 놓은 게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분위기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차갑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멜로 드라마 혹은 뭐 사랑 이야기 같은 거 보면요. 요런 식으로 살짝 누런 느낌의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혹은 막 공포 영화다, 뭐 추격신 같은 거 보면 요런 식으로 푸르스름한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단순하게 '아 이걸 보고 새벽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분위기 혹은 공간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만들다가 예로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장면을 좀 더 따뜻하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요. 요거 너무 극단적인 수치니까 여기에서 쪼끔만 따뜻하게 만들기 색온도를 올리게 되면은요. '내 영상을 따뜻하게 비춰줄 수 있는 영상이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흰색 수치를 맞추고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할지 혹은 내 이 분위기가 지금 나는 우울하니까 좀 차갑게 해야겠다.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을 한 번 더 사람들한테 보게끔 감정을 한번 더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 설명드리고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실제 촬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촬영을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촬영하다 보면은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와 이렇게 예쁘게 찍었는데 왜 내가 찍으면은 엉망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요것만 아시면은요. 90% 이상은 예쁘게 촬영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샷. 내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미지는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담아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샷에는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 풀샷이고 이건 클로즈업 샷이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에 따라서 어떨 때 촬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롱샷 같은 경우에는요. 나도 보여주고 싶고 뒤에 배경도 보여주고 싶어요. 전체를 보여주고 싶을 때 찍는 샷이 롱샷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런 거는 보통 어떨 때 가장 찍으면 좋을까요? 내가 여행을 갔는데 뒤에 있는 이 공간도 보여주고 싶고 나도 여기 왔으니까 나도 보여줘야 되고
할 때 찍는 게 롱샷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롱샷이랑 비슷한 샷이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그게 풀샷인데요. 풀샷은 롱샷이랑 달리 뒷배경에 있어가지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피사체의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풀샷을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까 전 롱샷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공간에 대한 배경이나 혹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풀샷으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너무 기쁘다 할 때 행동과 함께 이 공간을 같이 보여줄 때 사용되는 게 풀샷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여행 영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풀샷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몸만 나오더라도 공간은 최대한 넓게 촬영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얘기하신 거 한번 참고하셨다가 여행 영상 혹은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되실 겁니다. D샷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90%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샷이 있었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릎 위에부터 찍는 샷을 D샷이라고 해요. 보통은 여러 명이 등장해서 뭐 걸어 다니거나 대화할 때 보통 많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드라마를 찍고 싶다, 드라마를 찍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 하셨을 때는 샷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니샷으로 이제 움직임, 행동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샷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행동감은 더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샷 참고하고 계셔보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어쩌면 많이 찍는 샷 중에 하나의 미디움 샷입니다. 미디움 샷 같은 경우에는요, 내 허리 위부터 해서 찍는 샷을 미디움 샷이라고 합니다. 이 샷은 왜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감정도 보여줄 수 있고, 행동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디움 샷을 많이 채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샷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제로 제가 여러분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맞댄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즈업, 그러니까 얼굴을 크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안정된 샷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사람들이 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행동 혹은 표정들을 볼 수 있는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이거는 가슴 위부터 찍는 샷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샷입니다. 아까 전 샷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행동 그리고 감정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샷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요, 클로즈업 샷이라고 해서 인물을 최대한 가까이 담아서 찍는 샷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전에 풀샷이랑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얼굴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 화면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겠죠. 대신에 얼굴에 가까이 있다는 뜻은 내 감정을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행동은 보여줄 수 없고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 라는 보여주기 위한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이거는 내가 사람의 얼굴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사물도 가까이에서 보여지게 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잔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물잔인데 물이 있고 이게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물이 설이 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여진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와, 이 물이 시원하구나. 이런 거를 극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장면을 한번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요. 나는 시원한 물을 마신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컵에 아까 전에 보여지는 서리가 내려오는 샷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다음에 풀샷 혹은 뭐 바스트 샷을 통해 가지고
물컵을 들어서 마신다. 그러면은 시원한 물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바스트샷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요. 그냥 물을 마신다라는 정도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샷을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해 놓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알겠지 하고 막 덜어내요. 이건 필요 없겠다고 막 덜어내요. 근데 관객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이미지, 이 공간은 처음 보는 경우가 정말 99.9%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영상은 이미지로 쉽게 설명이 되는 영상이 가장 좋은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만으로도 해당 내용이 설명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다양한 샷들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연 설명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좋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샷들이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구독자 200만 명인 해그린달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유튜버 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분들 참 롤모델을 많이 삼더라고요. 자, 음식들을 클로즈업해서 찍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 저 우유를 따를 때는 아까 클로즈업 샷보다는 넓죠. 따른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업 샷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느꼈었을 때 맛있겠다, 배고프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혹은 내가 요리 유튜버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 몸도 보여지고 요리도 보여지게 해서 막 찍으려고 하세요. 사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글자글한 모습, 튀겨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노릇노릇한 향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물로도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른다는 행위는 아까 샷보다 넓어졌죠. 샷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먹는 행위를 보여주고 지금 또 클로즈업을 해서 이게 맛있는 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이미지랑 예시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업에 이제 뭐 나만 나오거나 혹은 옆에 누가 살짝 걸치거나의 차이인데요. 요런 샷들도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냥 더티 싱글샷 같은 경우에는요. 피사체 주인공이 내가 있는 존재에서 옆에 한 명 더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더티가 더럽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감정을 분배하기 때문에 더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마 요런 샷들은 아까 전 음식 같은 촬영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촬영할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찍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음식만 보여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음식을 예시로 들게요. 예를 들어 토스트를 찍는데 토스트만 보여준다고 해서 그 감정이 과연 극대화가 될까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티샷을 찍게 되면은 예를 들어 옆에 우유 혹은 칼 같은 거를 들이미게 되면은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감정을 가지게 한다던가 칼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해야겠다라는 그 감정에 부각되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사체 외에도 내가 어떤 배치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요. 부가적인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티샷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샷이든 간에요. 우리가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될 때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촬영을 하게 되면은 내 중심으로 찍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뒷배경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나도 꾸미고 뒷배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피사체 인물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몽타주 기법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난이도 올라가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옷의 색상 혹은 이제 뭐 분위기에 대한 연출에 따라 가지고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부각하게 될까요?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모습으로 저를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색이나 주위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뭐 피사체 인물이라든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부가적으로 더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혹은 클로즈업 샷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이나 입, 눈동자 혹은 사물을 극대화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샷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촬영을 하다가 단순하게 나만 나오지 말고 인서트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다른 감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웃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이런 식으로 와! 한 웃음을 치는 장면을 치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몽타주라는 기법이랑 동일한 건데요. 이 얘기를 듣고 기쁘다라는 걸 한 번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면마다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몹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명이 나와서 사용되는 샷이다. 여러 명이 나오는 앵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오버 숄더 샷 같은 경우에는요. 피사체 외에 한 명 더 여기에 어깨를 걸쳤다라는 샷이거든요. 아마 드라마 보시면 이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샷을 쓰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이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깨에 누군가 걸침으로써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샷을 많이 씁니다. 예로 들어 가지고 요거는 응용을 좀 더 해본다고 할게요.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컴퓨터를 한다라는 해서 내 표정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컴퓨터도 부각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컴퓨터 모니터를 살짝만 거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로도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굳이 샷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컴퓨터도 보여주고 나도 보여주고 해서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이 하나의 샷으로도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 뒤에 보시는 화면 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샷이 있거든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뒤에 영상 보시다가 아마 그런 샷들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감샷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듯이 촬영되는 샷입니다. 혹은 그 여성분들이 많이 찍는 얼짱샷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데요. 왜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 얼짱샷이라고 불릴까요? 위에서 아래로 찍게 되면요. 우리는 이게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소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턱도 가늘하게 보이고 몸도 가늘하게 보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가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얼짱 각도라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부감샷을 사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조금 더 왜소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찍는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각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몽타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두 사람이 나오고 강아지 그리고 사람을 배치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화목하다라고 보여주는 샷을 세 개로 나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요것도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공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없네. 있지 싶은데 없네. 반대로 아까 하이 앵글 말고 요 부감샷 말고 밑에서 아래로도 아래에서 위로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 찍었다면은 아래에서 위로 찍었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맞습니다. 반대로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 되시면은 그 독재자라는 영화 보시면은요, 히틀러가 만든 영화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통해 가지고 혹은 실제로 히틀러가 연설을 했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찍어서 연설을 한 영상들을 계속 배포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나는 위대하다. 막 강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찍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한번 촬영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화면 속에 내가, 피사체라는 존재가 어떤 앵글로 찍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다음 장면을 찍으면 좋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아까 전에 앵글과 아 다시 말하면 셔터와 동일한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30도 법칙은요. 쉽게 설명해서 제가 예로 들어 가지고 클로즈업 샷을 찍었어요. 근데 그다음 장면에도 똑같은 정면 화면에 클로즈업 샷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화면이 그러니까 동일한 이미지가 겹쳐서 보이게 되기 때문에 튀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느꼈을 때 깜짝 놀라는 그런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동일한 샷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30도 각도를 꺾은 다음에 그다음 장면으로 찍어야지 이미지가 튀는 형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하게 샷을 구사해서 찍거든요. 그다음에 좀 살짝 위로 올려 가지고 찍고 또 위로 올라가서 찍고 이게 30도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동일한 샷의 사이즈더라도요. 각도를 조절을 하기만 하더라도 영상이 튀는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요. 조금 위로 올라가서 잠시만요. 샷을 조금 알아두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샷을 두 단계를 띄워 놓고 촬영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요. 그다음 장면 촬영을 할 때. 만약에 장면을 촬영을 했었을 때 제가 풀샷을 촬영을 했었어요. 전체 모습을 담았습니다. 근데 그다음 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대로 풀샷도 보여주게 되면 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샷보다는 다른 샷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니샷 이렇게 한 단계만 띄워넣게 돼도 튀는 현상은 똑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샷은 언제나 두 단계 샷을 띄워넣는 게 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샷을 찍은 다음에는 미디움 샷 이상의 샷을 찍어야지 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움 샷을 찍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또는 풀샷 혹은 바스트 이상의 샷을 찍어야지 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많이 촬영하잖아요. 막 있는 그대로 서서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찍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도 찍고 멀리 가서도 찍고 다양하게 찍어 보시면서 이렇게 편집해 보시면요. 내가 그 이미지에 다양한 이미지만 배치해서 붙였을 뿐인데도 이미지는 정말 퀄리티가 이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네. 헤드룸 혹은 헤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촬영을 했었을 때 이 화면 공간에서 내가 머리의 끝이라고 했었을 때 머리의 공간을 일정 공간을 비워 두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화면에 딱 붙게 돼요. 화면에 딱 붙여 가지고 머리를 찍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화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영상을 보다가 '아 저거 뭐지? 왜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느끼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공간을 띄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풀샷이나 뭐 바스트샷, 미디엄샷 모든 샷들은 헤드룸 일정 공간을 두고 촬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리는 게 어느 정도 헤드룸을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뒤에 설명 조금 더 하겠지만은 사실 정답은 사실상 없어요. 내가 봤었을 때 좀 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가 가장 좋은 헤드룸 공간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뒤에 내용에서 조금 더 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헤드룸을 주지 않아야 되는 샷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 샷이 클로즈업 샷인데요. 클로즈업 샷은 아까 전에 화면을 최대한 가까이 찍잖아요. 그래서 턱 혹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최대한 감정만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헤드룸에서 배제된 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샷을 제외한 모든 샷들은 일정 헤드룸 공간을 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격자 활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촬영할 때 가장 최고의 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뷰파인더 화면에서요, 선을 이런 식으로 구동본에서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썼었을 때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피사체를 놔두고 촬영을 하게 되면요, 어떤 촬영을 하더라도 문제없이 촬영이 됩니다. 자, 헤드룸을 내가 머리를 여기서 점에 맞춰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일정 공간의 헤드룸은 무조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이유가 지금 선상에서 봤었을 때 일정 공간이 무조건 남게 될 거예요. 그 공간의 헤드룸만 줘도 웬만한 퀄리티 있는 촬영은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격자 활용을 촬영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존재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피사체의 시선이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요 지금 여백의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보게 되면 이건 대다수의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요것도 드라마나 요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선이 지금 보는 방향의 공간 여백이 넓게 됐었을 때는요, 우리가 실제 영상을 보게 되면요, 시원시원하다라고 감정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시선을 좁은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되게 답답하게 보입니다. 혹은 내가 우울한 상황인가? 얘 좀 뭐 우울한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선에 따라서 공간 여백을 넓게 두게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 아마 요게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제가 촬영 교육을 하면서 꼭 당부하는 말이긴 한데요.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렉 버튼을 누르고 내가 찍을 공간에 3초 동안 멈춰 있다가 내가 원하는 촬영을 하고 3초 뒤에 끄자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렉을 누르고 바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잘려서 이렇게 촬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급하게 막 촬영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한번 심호흡 한번 하고 3초 쉬어서 촬영 한번 하고 쉬었다가 그 레포트 기다렸다가 3초 찍고 3초 기다렸다가 끄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요, 요런 식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하고 요게 공간도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다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 공간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3초 두고 기다리고 한번 찍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3초 멈추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요 3초 멈춰있는 이미지도 사용하고 요 3초 멈춰있는 이미지도 사용할 수 있어서 만약에 한번 촬영을 할 때도 세 가지의 샷의 경우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응정만 잘 하게 된다면요, 한 번 촬영으로 다양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실제로 카메라에서 조리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한번 설명도 드리고 한번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었던 거를 실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내려놓고 볼게요. 요 60분의 1 적혀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었던 어떤 거죠? 맞춰보십시오. 맨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거. 요게 셔터 스피드입니다. 초당 몇 초 초당 1초당 몇 번의 깜빡임을 주느냐입니다. 60초분의 1. 1초에 60번을 깜빡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F5.0. 아까 설명드렸었던 조리개의 수치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 우리 그 카메라에서 강제로 빛을 막 늘리고 좁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촬영본을 보니까 좀 뒤에 배경이 굉장히 어둡죠? 뒤에는 밝은데 우리가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먼저 건드려 볼게요. 지금 셔터 스피드가 밝아지려면은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치 높여야 돼요? 네. 수치를 내려야 됩니다. 자, 수치를 낮춰볼게요. 자, 수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제가 극한 쪽으로 누려볼게요. 근데 지금 뒤에 지금 걸어오시는 분이 막 계속 끊겨져서 보이시죠? 자, 이런 현상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션 블러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여기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좀 체크 좀 할게요. 제가 좀 설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자, 30초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는 몇으로 30%인 기준으로 몇 분의 1로 맞추는 게 좋다고 했었었죠? 일반적인 사람이 걸어 움직이려면 최소 수치는 몇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프레임 수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30프레임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요, 60이 됩니다. 네. 60이 된 상태여야지만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걸어 보겠습니다. 자, 걸어서 움직이더라도 지금 잔상이 안 생기죠? 네, 잔상이 없이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보다 낮아지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찍는다고 했었을 때는 특히 움직이는 촬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수치보다 절대적으로 낮아지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1초에 60장의 이미지로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몇이어야 될까요? 문제입니다. 120 맞습니다. 자, 120장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120초분의 1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치 125분의 1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25분의 1로 촬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어두워졌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 빠져먹은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이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60장으로 촬영이 되게 되면 지금 이미지 잔상보다 더 어두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찍어내야 되는 이미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영상을 찍고 싶지만은 이런 어두워지는 제약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다시 60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공간에서 노출을 한번 계속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60초분의 1로 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건드려야 되는 게 조리개입니다. 조리개의 수치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어두워집니다. 네, 한번 어둡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 자, 수치를 올려볼게요. 자, 어두워질수록 안 보이죠? 네. 동공을 작게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낮춰줘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면 1.8 이렇게도 적혀 있었지만 여기에는 3.5가 최대예요. 이런 이유는 우리가 렌즈에 따라 가지고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할 수 있는 수치는 렌즈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휴대폰 렌즈 같은 경우에는요, 2.8까지로 강제로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디지털로 내리기 때문에 사실 화질은 무조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동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조리개를 낮추고 싶다 하면요, F4까지 내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3.5인 이유는요, 두 번째는 사실 수치가, 조리개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제가 2.8까지 내려가는 렌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렌즈 같은 경우 렌즈만 300만 원 정도예요. 너무 비싸죠? 네. 그냥 사실상 그런 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F4부터는 엄청 저렴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굳이 막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휴대폰으로 충분히 터득해보고 나한테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조리개를 높여 썼었을 때 상황을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뒷배경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보여가지고 큰 차이는 아마 안 날 것 같은데, 조리개 수치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치가 높아질수록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뒤에 글씨조차도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된다. 하지만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뒤에 공간 배경은 흐릿하게 보이고 그 내 피사체만 촬영이 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일단 다시 원상복귀. 네. 자, 요렇게 최대로 낮춰도 어두워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건드리는 게 ISO라고 했습니다. ISO를 건드려 볼게요. 자, ISO를 건드리니까 화면이 점점 밝아지죠? 제가 좀 극한 쪽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최대한 좀 어둡게 보여야지 차이가 나니까 이거 이 상태에서 어둡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좀 자글자글한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아, 이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보고 노이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ISO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밝힐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면요. 지금 이 수치까지 올리게 되면 굉장히 찢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빛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만큼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ISO는 제가 여기에 들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촬영, 우리가 야경에 밤에 찍겠다라는 조건이 아닌 이상은 ISO는 1200 이상 올라갈 일은 웬만해서 절대 없어요. 왜냐면은 웬만한 요즘에 뭐 조명들은 다 존재도 하고 특히 밝은 환경에서는요. 지금 동일한 수치로 동일한 수치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요. 이만큼 수치를 높여놔도 밝게 찍혀요. 실제 밖에서 찍으면. 왜냐면은 햇빛의 광량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우리 조명보다 광량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했을 때 비해 밖에서 촬영하면은 우리 이런 노이즈도 이런 제한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밖에서 이런 수동 모드를 해가지고 촬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치를 계속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네, 됩니다. 네. 네. 네.
그게 사진 촬영했었을 때랑 동영상 촬영했었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를 일부러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 셔터 스피드를 높여섰을 때 어둡게 빛을 조절을 한다고 하면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세워두고 그 최대한 뭐 열어두고 셔터 스피드 낮춰가지고 빛을 최대한 뭐 밝게 하고 싶다든가 그런 그 연출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수치가 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수치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아마 설명하셨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셔터 스피드 60이었을 때는 뭐 조리개는 사야 된다. 뭐 이런 수치 값이 원래 있었었는데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네. 내가 상황에 맞는 연출에 따라서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는 계속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풍경 영상을 찍고 싶다라고 했었을 땐 조리개를 우선적으로 찍어야겠죠. 왜냐면은 뒤에 풍경도 같이 찍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수치를 최대한 높여줘야지 뒤에 풍경도 나오니까요. 근데 반대로 셔터 스피드가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거 찍어야 된다고 하면은 셔터 스피드는 올라가야지 촬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수치 좀 맞춰 놓을게요. 요 정도 맞춰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카메라마다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있는 카메라도 있고 없는 카메라 존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었을 때 노출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MM 적혀 있는 카메라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무조건 다 존재를 합니다. 요게 플러스 0.3 혹은 0.7로 계속 수치가 변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7만큼 밝다라 뜻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요 공간이 지금 밝아서 0.7만큼 노출 수치가 밝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촬영했었을 때 노출 수치를 파악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카메라가 3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조리개를 만지면서 한번 테스트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요 조리개를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카메라마다 기종마다 설정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요 회전축을 돌리게 되면은요, 셔터 스피드가 변경이 되게 돼요. 지금 변경되는 수치가 보이시나요? 네. 셔터 스피드는 회전되는 축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은 다른 카메라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회전되는 거는 무조건 셔터 스피드 혹은 조리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요걸로 파악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보이시는 요 동그라미 카메라 테두리 끝에 쪽에 요거를 돌리시게 되면요 조리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차이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글자에 보이시면은 여기 ISO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고 수치를 내가 원하는 수치를 변경하셔서 여기 동그라미 중앙에 버튼 누르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수치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여기에 메모리 카드까지 탑재를 해 드릴 테니까요. 아까 전에 그 구도랑 같이 응용을 해서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촬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두 분, 세 분 두 분씩 해서 카메라를 나눠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음에도 요 카메라를 좀 더 내가 직접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은 비즈 크리에이터에 이거 장비 대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실제로 장비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네. ISO는 100까지가 최소 수치입니다. 네. ISO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ISO는 최대 100까지는 최소 수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 네,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네네. 촬영했을 때는요, 수치를 동영상 촬영 중에도 임의로 변경 가능하세요. 어, 다들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우리가 실제로 촬영을 할 때는 세팅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는다 했었을 때는 그 세팅 값에서 바로 촬영이 되는데요. 동영상은 외인 경우가 우리가 지금 일정한 수치를 맞춰놓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녹화 버튼을 누르더라도 수치를 저희가 수동적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걸으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변경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 그리고 ISO가 그러니까 우리에 맞춰가지고 계속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촬영할 때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응용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시진 않으셔도 감각적으로 느낌만 아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해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살짝 남아가지고 제가 요거 카메라를 무조건 비싼 카메라가 좋다라는 게 아닌 걸 좀 몇 개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요즘 휴대폰은요, 이 카메라의 기능이 있는 걸 다 활용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한 돈 15,000원 내지 2만 원만 주시더라도 아까 전에 지금 한번 살펴봤었던 그런 기능들을 더 쉽고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막 벽에 휴대폰을 붙여가 촬영해야 되거나 아니면 천장에 붙여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휴대폰도 유용하게 촬영이 되는데요. 그럴 때 수동 어플리케이션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촬영을 해보시는 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내가 환경에 맞춰가지고 카메라는 범위는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짧게 촬영을 하고 싶어.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렌즈를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에 별도 비용이 들지만은 컴팩트 카메라라고 해서요. 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거를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여기 뭐 소니 ZV-1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카메라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컴팩트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보면 똑딱이 카메라에서 네모나고 작은 카메라 있잖아요. 요즘에는 카메라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실제 이런 카메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면은 100만 원 넘게, 200만 원 넘게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것들 존재하면 60만 원 이렇게 있는 것 존재하니까요. 요런 카메라만 있어도 오늘 배우셨던 거 그리고 그 이상의 촬영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냥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렌즈를 끼울 수 있다, 없다 차이뿐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처럼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거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오랫동안 장시간 촬영하는 게 아닌 이상은 요런 카메라 쓰시면 되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농사 촬영을 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이거를 계속 녹화를 눌러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혹은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녹화 한 번 누르고 계속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 카메라 혹은 요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녹화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지 20분이 최대입니다. 왜냐면은 카메라가 작아진 만큼 카메라에 열이 돌기 때문에 발열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녹화가 종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야겠다 하면 뒤에 보시는 저런 카메라를 캠코더라고 부릅니다. 저런 카메라는 동영상에 맞춰진 카메라예요. 그래서 내가 1시간, 2시간 연속해서 촬영하고 싶다 하시면은 캠코더라고 검색을 하셔서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 자체가 집에 대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집에 대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다 디지털 카메라 일종이긴 한데요. 그 종류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DSLR, 뭐 미러리스, 혹은 이런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발열로 인해 가지고 15분 내지 20분 제약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1시간 이상 촬영 가능한 카메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카메라는 이런 컴팩트 카메라 아직 존재를 하지 않아가지고 장시간 촬영할 거면 저런 캠코더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DSLR이라든지 미러리스 지금 테스트 해보시고 계시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렌즈 막 300만 원 혹은 뭐 6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 그거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을 2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휴대폰이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또. 요즘 카메라, 이거 휴대폰 막 80만원, 100만원 혹은 100만원 호가하는 휴대폰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테스트 하셨었던 카메라 기능과 똑같은 게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총문해보시고 내가 좀 더 부족하다 하시면 카메라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좀 더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수동 어플리케이션 가셔가지고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해보다 모르는 게 있다고 하시면요. 다음 주에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제가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네, 다음 주에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통해가지고 동영상 편집을 할 거라서 노트북 가지고 와주시면 좀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없으셔도 제가 그 교환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음에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